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상담과 코칭을 가르치는 권수영입니다. 예. 근데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사소한 일의 분노를 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 유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고슴도치형이에요. 고슴도치요. 예. 고슴도치는 왜 되게 까칠하고 여기 날카로운 가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고슴도치는 사실은 맹수는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갖고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이 완전히 쇼펜하우어 열풍인데 쇼펜하우어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이게 뭐냐면 고슴도치가 사실은 굉장히 따뜻하게 서로를 이렇게 품어주고 이런 동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시 때문에 찔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한번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좀 멀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살짝 절과 라고 하는 좀 까칠한 성격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이 가시가 조금만 건드리면 막 그렇게 튀어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의 어떤 상처를 보호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화산 폭발형이 있습니다. 예. 이건 아마 여러분 가끔 경험하실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노 폭발형은 사실은 이게 뭐 어떤 분은 이걸 분노라고 하지 않고 분노 발작이라고 그래. 분노 발작. 예, 이건 거의 발작 수준이야 이거죠.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굉장히 화가 잘 나는 어머님이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뭘 시킵니다. 좀 청소를 해라. 근데 왔는데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럼 뭐 그냥 점잖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막 등짝심 액션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하죠. 왜 갑자기 폭발하듯이 분노가 일어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이 청소와 관련된 무슨 과거에 뭐 어린 시절 에피소드가 있냐?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맞아요. 내가 청소를 안 했다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매를 맞은 적이 있는 거지. 예전에 학대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내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를 내가 보호하려면 이걸 느끼면 정말 큰일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신 내가 소리를 뽀락 지르고 아이에게 화를 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덜 느낄 수 있었지.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트라우마를 내가 지금 방어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유형은 울고 싶어라 유형이 있어요. 울고 싶어라 이게. 이건 뭐냐면 울분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울분. 예. 울분이 뭐예요? 울분은 뭔가 슬픔을 굉장히 크게 느껴서 고함치듯이 내비치는 맞아요. 거? 이게 예. 울분은 꼭 분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울도 있고 살짝 이제 울고 싶은 마음인데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몸이 아픈 분들이 굉장히 화를 잘 내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내가 몸 아픈 걸 잘 몰라줘요. 최근에 이제 사회적 재난이 많이 이제 생기면서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들, 유가족들을 제가 만나서 상담한 일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요, 너무 울분에 시달려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내가 사실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한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경험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사회적 재난이 사실 인재지만 때로는 이게 책임 규명이 잘 안 돼요.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실 수밖에 없고 이건 하나의 울분에 해당한다. 울고 싶은데 사실 충분히 울지 못하는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아이가 너무 울분에 확 차가지고 화를 자주 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 엄마 때문이라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요. 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내가 시험 전날인데 감기가 걸리면 엄마가 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나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고 말이야. 치마가 뭐 짧고 뭐 이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속상해서 울어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울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불쑥불쑥 화를 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절대 분노했을 때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정도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망가지 마세요.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뭐 철수한다고도 그러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수동 공격형이라고 하는데 너도 좀 나처럼 화나봐 그래가지고 말 안 합니다. 딱 말 안 하고 밥 먹다 일어나고 방에서 문 꽝 닫고 이런 걸 이제 수동 공격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때리지는 않더라도 한번 당해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상대방도 화나게 해서 문제 해결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본인 감정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그 감정을 내가 사실 상대해야 되는데 그 감정을 내가 직면하고 용기 있게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전자 뚜껑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놓치는 거죠. 두 번째는 기호를 바꾸지 마세요. 제가 그래요. 우리가 보통 화가 나면요 2단, 3단 기호를 막 올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제가 자꾸 바뀝니다. 처음엔 아이가 이제 게임을 한 1시간만 하라고 했는데
아니, 더 하는 거예요. 그만 좀 하지. 네, 알았어. 좀만 더. 그래서 화가 확 나서 그만하라니까. 아이도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이제 얘가 화가 나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꽝 닫아요. 그럼 또 쫓아가요. 너 지금 이거 문짝 부서지게 생겼다고 말이지. 이제 또 이제 문짝 갖고 그러죠. 그럼 이제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가방 가져오래. 숙제 꺼내라고 그랬다. 숙제 제대로 하는지 확인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주제를 바꿔가면서 내가 화를 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어 바꾸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 진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에 악셀을 밟지 마세요. 그래요.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느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너랑 나는 1도 맞는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뇌과학자들이요. 재밌는 얘기를 해요. 감정을 다루는 이 변형계가 감정으로 사로잡히면 겉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이성적인 대뇌가 기능을 멈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셔도 안 되고 전 뭐라고 하냐면 일체 생각을 그냥 무시하세요. 생각을 무시하고. 생각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막 늘어나고 합의 이혼을 한단 말이죠. 이제 숙려기관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상담을 받도록 하는 그런 걸 이제 제도화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숙려기관에 저도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이분들이 막 화가 나니까요. 서로를 막 삿대질하고 싸우다가 결국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생각 많이 했는데 아닌 것 같다고 그래요. 요 결론, 요 생각은 굉장히 비합리적일 가능성이 많고요. 너무 빠르고요. 사실은 인지 왜곡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뭐냐면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잠깐 멈추시고요. 느끼세요. 그럼 느끼는 게 뭔지 몰라요. 느낌이 뭐냐면 그 감정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주전자 안으로 들어가세요. 다른 게 많이 보일 겁니다. 그걸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맞죠. 생각이 막 오류가 막 생기는 겁니다. 한 가지가 불편한 건데 만 가지가 불편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그만 살아야 될 것 같아. 너는 절대로 내 상대 아닌 것 같아. 너는 개선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판단을 막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빠지면 생각을 좀 멈춰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감정과 오히려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한 가지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시그널로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감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전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전자에 물이 끓어요. 그러면 이거 화가 날 때 우리가 뚜껑 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딱 주전자 뚜껑이에요. 그러니까 뚜껑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안에가 끓고 있어요. 라고. 그러니까 이거 신호로 생각하면 좋아요. 잠깐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이게 시그널이 왔다. 뚜껑이 열렸다. 라고 하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뚜껑한테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왜 화가 났지? 화한테 뭐라고 그러면 뚜껑은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주전자 안에 끓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도 주전자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전자 안에 들어가서는 사실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주전자 안을 살피냐 하면 내가 화가 난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내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화가 한 번 나고 말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내가 화가 난 사람에게는 굉장히 깊은 뭔가 관계 욕구가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왜 자녀한테 막 화가 난다는 어머니 보시면 막 애 때문에 죽겠다고 그래요. 애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화가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한테 바라는 게 많죠. 굉장히 욕구가 큽니다. 아이가 뭐든지 다 잘해주길 바라요. 근데 그 욕구가 사실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할이 우리한테 일어나냐면 내가 되게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자격지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모든 경력을 다 놓고 아이를 키우는데 완벽하게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질 때마다 내가 작아지는 경험, 내가 부적절하다는 느낌 이런 게 사실 나를 사로잡는데 이걸 안 느끼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기어를 바꾸고 계속해서 악셀을 밟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하셔야 될 3단계를 거치면 조금씩 이 분노가 시그널이구나 라는 걸 알고 내면을 살펴보는 그런 수순을 밟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화가 날 때 화를 낼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기롭게 뭐 상대와 내가 다치지 않게 화를 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새로 이제 이번에 쓴 책 제목이요. 나쁜 감정에 흔들릴 때 읽는 책.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쁜 감정이라는 말을 그냥 많이 써요. 근데 이제 나쁜 감정에 딱 사로잡히면 우리가 삶 전체가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감정을 두로 나누잖아요. 좋은 감정, 나쁜 감정. 그래서 저는 분리법 좀 바꿔보자. 이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감정의 방향으로 한번 정해보자고요. 감정의 상대방에게 확 표출이 되면 이거를 물리학 용어로 원심력 감정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자고요. 예. 네. 또 하나는 이제 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이 나를 향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느낌이에요. 이건 구심력 감정이라고 붙여보자고요. 이건 항상 물리학에서 구심력 감정을 동시에 느껴요, 우리가. 때로는 구심력을 세게 느끼고 원심력 분명히 있을 텐데도 안 느끼고 어떨 때 원심력을 또 강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물리학 교수님께 이 감정을 말이죠. 상대방에게 표출되는 걸 원심력 감정, 나를 향한 건 구심력 감정. 이렇게 이름 붙여도 되겠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아니 좀 잘 들어보시라고 했더니 감정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분이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구심력 감정이 진짜래요. 구심력이 먼저 생긴 그 힘인데 내가 구심력을 잘 못 느낄 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원심력을 느끼는데 이건 가상의 힘이래요. 원심력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데 원심력이 뭐냐면 남에게 화를 버럭 내는 건 원심력 감정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만 느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구심력을 못 느끼고 있을 뿐인데 구심력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구심력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느끼는 감정. 근데 이 감정을 내가 먼저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과 나눌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요. 이 감정에 약간 밸런스를 맞추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꾹꾹 참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감정 노동자들의 대표적입니다. 상대방이 막 화를 내도요, 무조건 참아내서요. 제가 이제 어느 대학병원에 간호사들과 이제 워크숍을 하다가 이분들이 어떨 때는요, 이 환자도 환자지만 환자 보호자들이 엄청나게 그냥 거의 갑질에 해당하는 막 욕도 하고요. 환자가 열이 안 떨어지면 막 그걸 막 그냥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막 왜 네가 주사를 잘못 놓은 거 아니냐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다들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못 들은 척 해야지. 꾹꾹 참아야죠. 이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한 대걸도 화풀이하는 경우가 있어. 예전에 그래서 이 간호사들의 감정 노동에 대해서 다뤘던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막 그렇게 참다가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나시니까 어떡하냐면 인형에다가 막 속옷을 막 찍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원심력, 구심력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원심력을 느끼실 필요는 없는데 구심력을 한번 꺼내보시라.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는 거냐요? 예를 들면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럼 나도 따라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감정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구심력 감정을 꺼내보는 거예요. 구심력 감정을 어떻게 찾느냐? 상대방에 바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 분명히 나도 바라는 게 있어요. 뭘 바랄까요? 주사를 놨으면 열이 떨어지기를 바라요. 저도 사실은요, 어머님 열이 떨어졌으면 하고 엄청나게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 존재를 향한 느낌을 얘기해야 돼요.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가 아니고 내 존재가 나는 참 능력 없는 간호사인가? 나는 왜 이렇게 내 역할을 못하지? 이런 어떤 자책감이 든다? 자괴심이 느껴진다? 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아니 그거를 보호자한테 한다고 뭐가 달라질 거야? 한번 해보시라고 했어요. 예. 그랬더니 어떤 팀장님이 한번 해보신 거지. 그러더니 깜짝 놀라고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나도 바라는데 내가 그걸 잘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내가 참 부족한 간호사가 된 것 같다. 그랬더니 눈이 땡그라지더래요. 막 같이 막 화내고 같았던 보호자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더래요. 아 맞아. 우리 간호사님 우리랑 같은 편이지. 죄송해요. 막 이런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이걸 꺼내면 큰일 날 것 같은 이 구심력 감정을 꺼내잖아요. 그럼 상대방과 관계가 회복돼요. 오히려 연대감을 느낄 수 있고 나도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 화를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고 나는 구심력 감정을 용기 있게 내가 먼저 알아차리고 그걸 꺼내서 공유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거를 그냥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표출해 볼 수 있을 때 그때 어떤 관계에 어떤 진정성이 생기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주전자를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중요한 감정은 이 안에 있지 뚜껑이 아니라는 거죠. 원심력 감정이 눈에 탁 띄기 때문에 그 감정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또 다른 감정이 숨어 있다는 거 주전자 안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때로는 부당하게 나한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무례한 그리고 만만한 취급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아니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내 관계에 대한 바람 그리고 그게 무너졌을 때 내 구심력 감정을 전해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더라. 그러면 이제 해봤자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부당하게 갑질을 당한 다음에 결국 그 일을 못 하세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죠. 퇴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약을 드세요. 그래도 잘 해결이 안 돼. 그게 왜 해결이 안 되냐면 구심력 감정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퇴사를 하게 되냐면 아니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한마디를 못하네. 내 존재는 도대체 뭐야? 바보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감정은 일단 나도 안 느꼈어요. 나도 숨겼다고. 근데 일단 내가 그거를 인식하고 내가 그걸 알아차리는 것 이게 내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인식하고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내가 그 감정을 꺼내는 것 자체가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되면 내 감정을 뭐 하나는 숨기고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화도 못 내고 꺼내야 되는 진짜 감정도 못 꺼낸다면 정말 속병 나는 거지. 예, 그 약 먹을 일밖에 없어요. 예, 근데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조금씩 꺼내는 연습. 근데 당사자에게 못 꺼내요? 그럼 누구한테 꺼내면 좋을까요? 가까운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러는데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 내 존재가 정말 너무너무 작아지는 느낌이었어. 이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상담사를 찾아가서라도 그 얘기를 하신다면 내 마음이 뭐 하나는 아예 안 느끼려고 하고 이걸 안 느끼려고 하면 계속해서 내가 화를 못 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참다가 빵 터지던지 아니면 엄한 데다가 내가 그걸 화풀이하는 이런 좀 건강하지 못한 방법을 해결을 자꾸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제가 좋아하는 스님이 계신데요. 이 베트남 승려신데 틱낙한 스님이라고 계세요. 이분도 이제 분노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의 강의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분노를 여러분의 갓난아이라고 여기시래요. 갓난아이라고 여기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랬는데 갓난아기는요. 아무리 우리 힘들게 해도 갓난아기를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 이 못된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갓난아기는 우리가 돌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이 분노라는 게 우리가 막 버려야 될 나쁜 감정이 아니고 판단받아야 될 감정이 아니고 돌봄이 필요한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알려주는 감정이에요. 분노는. 뭘 알려주냐면 주전자 안에는 진짜 감정이 숨어져 있어요. 그 구심력 감정을 잘 내가 먼저 느끼고 상대방에게 꺼내올 수 있다면 굉장히 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